이제 괜찮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요. 여종 소연이 깨슴칠에 눈을 뜨며 자신을 바라보는 삼돌이의 우직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따뜻해서 소연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정신을 잃었지요. 삼돌이는 소연을 등에 업고 자신이 사는 작은 외건오비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중기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 골목이 사람들 악다구니로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 사이로 유독 날카로운 매질 소리와 여인의 가녀린 비명이 들려왔지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든 곳 중앙에는 녹초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여종 소연이 있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밥만 축내고 일도 못하니 오늘 여기서 팔리지 않으면 네 목숨은 끝인 줄 알아라. 거친 사내의 고함과 함께 가죽 채찍이 다시 한번 소연의 등에 불을 뿜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혀를 찾지만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때 덩치 큰 사내 하나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바보라고 불리며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던 삼돌이었습니다. 당장 매질을 멈추시오. 그 여종을 내가 사겠소. 장사꾼은 코웃음을 치며 삼돌이를 훑어보았습니다. 니까지 머슴놈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느냐? 소 한 마리 값은 받아야 하는데 니놈에게 그럴 돈이 있겠느냐? 삼돌이는 품 안에서 묵직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머슴살이를 하며 모은 50냥이었습니다. 여기 50냥이 있어. 이 돈이면 충분할 테니 이제 그만 저 여인을 놓아주시오. 장사꾼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돈주머니를 낚아챘고 사람들은 저 바보가 저렇게 다 죽어가는 여종에게 돈을 버렸다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삼돌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연에게 다가갔지요. 그로부터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의 풍경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기와집 마당에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늠름한 삼돌이가 소연의 손을 꼭 잡고 인자하게 웃고 있었지요. 백성들은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장터에서 50냥에 팔리던 여종과 바보라 손가락질 받던 머슴. 두 사람이 어떻게 커다란 기와집의 주인공이 되어 만백성의 추앙을 받게 된 것일까요? 두 사람의 기가 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백세아담이 2026년 한 해 동안 쏟아질 복을 보내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삼돌이는 소연을 방에 눕히고는 정성껏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산에서 따온 약초를 짓이겨 붙여주고 귀한 쌀로 죽을 쑤어 입에 넣어주었지요. 며칠이 지나 소연이 겨우 눈을 떴을 때 삼돌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배가 고프실 텐데 조금만 기다리시오. 소연은 낯선 방과 자신을 살려준 사내를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구하셨습니까? 그 큰돈이면 소를 사서 편히 사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삼돌이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가 밭은 갈아주겠지만 사람 목숨보다 귀하겠습니까? 그런 소리는 마시고 얼른 기운이나 차리십시오. 소연은 삼돌이의 투박한 손마디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우직한 사내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사람일까? 어쩌면 이 사내 덕분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얻는 건 아닐까? 소연이 몸을 추스르는 동안 삼돌이는 낮이면 남의 집 허드렛 일을 나가고 밤이면 소연의 머리맡을 지켰습니다. 방 한 칸뿐인 좁은 집이었지만 삼돌이는 늘 문간에서 쪽잠을 자며 소연을 지켜주었지요. 갸륵한 정성 덕분이었을까? 핏기 하나 없던 소연의 얼굴에 차츰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이제 죽 말고 밥을 좀 드셔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삼돌이가 장터에서 사온 귀한 달걀 두 알을 내밀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소연은 그 투박한 손에 들린 달걀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이토록 따뜻한 진심을 받아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은혜가 하늘 같습니다. 제가 무엇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저 얼른 나와서 마당이라도 같이 거닐면 그게 제 기쁨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돌이가 머슴살이를 하던 주인 집에서 큰 사달이 났습니다. 그날 삼돌이는 주인 댁 대감의 환갑잔치에 쓸 아주 귀한 비단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한 필의 집 한 채 값은 좋게 나간다는 최상품 비단이었지요. 그런데 길을 가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부딪히는 바람에 그만 비단 뭉치가 흙탕물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걸 어쩌나. 내 정신 좀 봐라. 삼돌이는 사색이 되어 비단을 건져 올렸지만 이미 검은 흙물이 비단에 깊게 베어버렸습니다. 비단은 물에 닿기만 해도 결이 상하는 법인데 흙탕물까지 스며들었으니 도저히 회복할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주인집 대감은 노발대발하며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이게 어떤 비단인데 감히 이걸 망쳐놓느냐. 당장 이 값을 물어내지 못하면 니놈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겠다. 삼돌이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머슴살이하는 처지에 그 큰 돈을 무슨 수로 마련하겠어요. 소연을 구하느라 전 재산까지 다 써버린 마당이었으니 말이에요. 해질녘 삼돌이는 축 늘어진 어깨를 하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흙탕물이 얼룩덜룩한 비단 뭉치가 들려 있었지요. 소연은 문 앞에서 삼돌이를 기다리다 깜짝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찌 얼굴이 이토록 상하셨어요? 삼돌이는 소연을 보며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주인집 귀한 비단을 망쳤으니 이제 저는 큰일이 났습니다. 삼돌이는 비단을 방 한구석에 던져두고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연이 조용히 비단에 다가갔지요. 그런데 얼룩을 살펴보던 소연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운 내셔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입니다. 이 얼룩은 제가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돌이는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었지요. 얼룩을 지울 수 있다고요? 이렇게 흙탕물에 닿아서 완전히 못 쓰게 됐는데 어찌 지운단 말씀입니까? 소연은 빙그레 웃으며 삼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삼돌이의 손이 소연이의 온기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지요. 저를 한번 믿어보셔요. 대신 몇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감자와 조두가루를 가져오실 수 있겠습니까? 감자하고 조두가루요? 삼돌이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소연이 시키는 대로 감자와 조두가루를 구해왔습니다. 소연이는 비단을 말리더니 감자를 문질러 흙을 털어냈습니다. 조두가루를 푼 물에 헹구고 다듬이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삼돌이는 옆에서 소연이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이런 말씀 송구하오만 혹시 뭘 알고 하시는 겁니까? 비단이 더 잘못되면 전 정말 쫓겨납니다. 소연은 땀을 닦으며 삼돌이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비단이 더 잘못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흙탕물에 빠져서 완전히 못 쓰게 됐는데. 삼돌이는 무안에서 머리를 긁적이며 웃고 말았지요. 지금은 묻지 말아주셔요. 그저 은혜를 갚고 싶어 이러는 것이니. 동이 틀 무렵 소연은 정성스럽게 다듬이질한 비단을 삼돌이 앞에 내보였습니다. 삼돌이는 눈을 의심했지요. 흙탕물이 베었던 비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은은한 달빛을 머금은 듯 고운 비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정녕 그 비단 맞습니까? 어찌 얼룩은 사라지고 이런 고운 색이 입혀졌단 말입니까? 대체 어찌하신 겁니까? 소연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얼룩을 지운다고 해서 비단결이 돌아올 수는 없지요. 이걸 가져가시면 대감께서 노여움을 거두실 겁니다. 제가 했다고는 말씀하지 마셔요. 삼돌이는 보물이라도 다루듯 비단을 소중히 쌓아들고 주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에서 씩씩거리던 대감은 삼돌이가 내민 비단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이것이 정녕 내가 준 그 비단이란 말이냐. 오히려 전보다 훨씬 기품 있고 귀한 빛깔이 나는구나. 대체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삼돌이는 소연과의 약속대로 자신의 재주라고 둘러댔지요. 삼돌이는 매질 대신 큰 칭찬을 받았고 곡식 몇 가마니를 보답으로 받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삼돌이는 소연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덕분에 제가 목숨을 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의 목숨을 구하셨으니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돌이는 밥을 먹다 말고 소연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험한 여종 일을 하느라 손 마디마디가 붉게 부어올랐지요. 삼돌이는 무뚝뚝하게 소연의 손을 천천히 감싸 쥐었습니다. 앞으로는 꾸준히 하지 마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일할 테니 이제 험한 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연이는 얼굴이 발그레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돌이는 기분이 좋아서 손을 빼지 않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저 바보가 무슨 수로 비단을 살려냈느냐며 담 너머로 고개를 빼고 수군거렸습니다. 여보게, 삼돌이. 자네가 정말 그 비단을 고쳤단 말인가? 세상 천지에 흙탕물에 빠진 비단이 어떻게 새 것보다 더 고와질 수 있나? 삼돌이는 그저 허어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삼돌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서둘러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온통 고생한 소연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일 생각뿐이었지요. 방문에 들어서자 소연은 비단 때문이었는지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가녀린 얼굴을 보며 삼돌이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나 때문에 이 고생을 시켰구나. 소살돈 아깝지 않게 살려주겠다 마음먹었는데 도리어 나를 구해주었구나. 삼돌이는 소연이 깰까봐 조심조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안쳤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울 때쯤 소연이 눈을 떴지요. 다녀오셨습니까? 대감께서는 뭐라 하시던가요? 삼돌이는 보란듯이 쌀가마니를 가리켰습니다. 이것 좀 보셔요. 덕분에 오늘도 쌀을 받아왔습니다. 따뜻한 밥 지어 놓았으니 어여 나오세요. 두 사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소연은 젓가락을 들 생각도 못하고 하염없이 밥그릇만 바라보았지요. 노비로 팔려온 뒤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대접받아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지요. 왜 안 드시고 그러세요? 입에 안 맞으십니까? 아닙니다. 그저 이 밥이 너무나 귀해서 그렇습니다. 저를 구해준 것도 모자라 이렇게 사람 대접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삼돌이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고기 한 점을 소연의 밥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식구 아닙니까? 그런 소리는 마시고 어서 드세요. 앞으로는 굶을 일 없게 제가 더 열심히 땀 흘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오라버니라고 부르세요. 저는 이제 소연 아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소연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지요. 삼돌이는 순간 소연의 미모의 넋을 잃고 한동안 바라보기만 하였지요. 소연 아가씨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습니다. 선녀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흙탕물에 빠진 비단에 빛을 넣어주셨으니 어찌 선녀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가씨를 정말 잘 데려온 게지요. 소연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삼돌이는 투박하고 커다란 손을 내밀어 조심스럽게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그날 이후 비단 얼룩을 감쪽같이 지원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바보 삼돌이가 도수를 부려 비단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더라, 그 집 여종이 실은 선녀라더라 하는 우스갯소리까지 보태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큰 쪼겸색 공방을 운영하는 박서방이 흑투성이가 된 채 삼돌이의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삼돌아, 삼돌아. 제발 나 좀 살려주게. 자네가 비단을 살려냈다고 하던데. 내 부탁도 좀 들어줘야겠네. 박서방은 마을의 쪽물 항아리를 도맡아 관리하고 있었지요. 박서방님, 무슨 일인데 이러십니까? 글쎄, 우리 공방의 쪽물이 다 죽어버렸네. 내일 모레면 나라에 바칠 청색 옷감을 다 염색해야 하는데 항아리 속 쪽물이 까맣게 변해서 썩은 냄새만 진동을 하니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쪽물이라는 것이 원래 예민하여 온도나 습도가 조금만 맞지 않아도 금방 상해버리지요. 박서방은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한 쪽물을 모두 버리게 생겼으니 이제 관가에 끌려가 매질을 당할 처지였습니다. 삼돌이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지요. 나무나 패고 물이나 길어봤지 염색의 이치를 알 턱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소연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서방님, 그 쪽물의 냄새가 어떻다 하셨습니까?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박서방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연에게 털어놓았지요.
냄새가 고약하다 못해 코를 찌르네. 색은 거무튀튀하고 거품 하나 잃지 않으니 이건 분명히 죽은 것이야. 소연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삼돌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라버니, 박서방님 공방에 같이 가보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쪽물이 잠이 든 것 같습니다. 잠이 들다니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삼돌이는 의아했지만 소연은 확신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박서방을 따라 마을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공방에 들어서자마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커다란 항아리 속에는 탁한 물만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다 포기한 듯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소연은 항아리 곁으로 다가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살짝 넣어 물의 온도를 살피더니 항아리 바닥에 가라앉은 찌꺼기를 조금 건져 올려 냄새를 맡았습니다. 박서방님, 최근에 날이 갑자기 추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항아리에 밥을 주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날이야, 요 며칠 비가 와서 좀 쌀쌀했네. 근데 밥이라고 하였는가? 쪽물에 무슨 밥을 준단 말인가? 그저 석회 좀 넣고 섞어주는 게 전부지. 소연은 옅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쪽물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습니다. 추우면 몸을 움츠리고 배가 고프면 힘을 잃지요. 지금 이 아이들은 썩은 게 아니라 배가 고프고 추워서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삼돌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지금 당장 시장에 가서 잘 익은 막걸리 2통과 엿기름을 구해오셔요. 그리고 공방 안에 화덕에 불을 지펴서 온도를 따뜻하게 올려야 합니다. 삼돌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장으로 향했지요. 소연은 남은 이들에게 항아리 주변을 지프로 감싸 온기를 보존하게 했습니다. 얼마 뒤 삼돌이가 숨을 헐떡이며 막걸리와 엿기름을 들고 돌아왔지요. 소연은 막걸리를 항아리에 붓고는 긴 막대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원을 그리며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막걸리의 기운을 빌려 쪽물 속에 숨어있는 신령님들을 깨우는 일입니다. 따뜻한 기운이 돌고 먹을 것이 들어가면 다시 푸른 빛을 내뿜을 것입니다. 소연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면서도 절도가 있었습니다. 한 시즌, 두 시즌이 흐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하던 냄새가 조금씩 사라지더니 항아리 위로 보랏빛이 도는 고운 거품이 몽글몽글 피어오르기 시작하였지요. 저것 좀 보게. 거품이 올라오네. 쪽물이 다시 숨을 쉬고 있어. 박서방이 소리를 지르며 항아리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까맣던 물이 서서히 짙은 청색으로 변하며 생기를 되찾고 있었지요. 소연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하룻밤만 더 따뜻하게 재우고 나면 내일 아침엔 세상에서 가장 고운 청색 옷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박서방은 삼돌이와 소연 앞에 넙죽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야 소연을 단순한 여종이 아닌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귀한 손님으로 대하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삼돌이와 소연은 달빛을 받으며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삼돌이는 소연의 뒤를 따르며 줄곧 궁금했던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연 아가씨, 대체 그 재주는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비단 얼룩을 지우는 것부터 죽은 쪽물을 살리는 것까지 평범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소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에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소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사실 저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던 조선 최고의 염색장 이경식 대감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삼돌이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지요. 이경식 대감이라면 궁중의 모든 옷감을 책임지던 전설적인 사람이었지요. 그런 귀한 댁 아가씨가 어찌하여 이런 험한 곳까지 흘러오셨단 말입니까? 소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톡하고 떨어졌습니다. 입술 사이로 그동안 묻어두었던 슬프고도 억울한 과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지요. 제 아버지는 평생을 정직하게 색을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탐관오리 조대감이 아버지의 비법을 가로채려 했지요. 아버지가 거절하시자 조대감은 가짜 장부를 만들어 아버지를 영모로 몰아넣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른 세수를 했지요. 그날의 비명소리와 불길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우리 가문을 노비로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운 좋게 도망쳐 숨어 지냈으나 결국 붙잡혀 장터까지 흘러오게 된 것이지요. 오라버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야기를 마친 소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삼돌이는 소연의 아픔이 가슴을 도려내는 것만 같았지요. 투박한 손을 뻗어 소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손은 거칠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 무엇보다 깊은 위로가 담겨 있었지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아가씨라고 불러 송구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제가 가진 것은 없으나 아씨의 원통함을 씻어낼 그날까지 이 한 몸 다 바쳐 지켜드리겠습니다. 소연은 삼돌이의 우직한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 속에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이 남자가 자신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산이 되어주고 있었지요. 고맙습니다. 오라버니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삼돌이는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요. 이 가녀린 여인을 다시는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반드시 그 조대감이라는 자에게 죗값을 물게 하겠노라고. 이튿날부터 마을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어가던 쪽물을 살려낸 소연의 재주는 이제 기적을 넘어 신의 영역이라 칭송받기 시작했지요. 박서방은 쪽물 항아리에서 나온 첫 번째 청색 옷감을 삼돌이네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복의 삼돌이 덕분에 우리 공방이 살았네. 이 옷감을 보게. 나라에 바치면 분명 임금님께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야. 박서방은 옷감뿐만 아니라 곡식과 돈주머니까지 챙겨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삼돌이를 보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소연을 향해서는 선녀님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지요. 삼돌이는 부끄러워 손사래를 쳤지만 소연은 그 덕분에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마을에 커다란 가마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고을 사또의 심부름을 온 이방이었습니다. 이방은 떵떵거리는 목소리로 삼돌이의 오두막을 찾아왔지요. 삼돌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여나 소연의 신분이 들통나서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소연은 침착하게 삼돌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라버니 괜찮습니다. 고을 원님의 부름을 피할 수는 없으니 일단 가보시지요. 오라버니께서 지켜주셔요. 두 사람은 이방을 따라 관가로 향했습니다. 사또는 관아 안에서 잔뜩 찌푸린 얼굴로 커다란 책 한 권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을 가문의 내력을 적은 귀한 족보였지요. 그런데 족보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장마철에 천장이 새는 바람에 물이 스며들어 글자가 번지고 종이가 들러붙어 도저히 읽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었지요. 니놈들이 소문난 제주꾼이라 들었다. 이 족보는 우리 고을의 뿌리가 담긴 귀한 물건이다. 글자를 다시 살려낼 수 있겠느냐? 삼돌이는 등줄기에 땀이 흘렀지요. 사또나리, 물이 스며들어 먹물이 번진 것을 어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소연이 사또 앞에 무릎을 굽히고 공손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날이 번진 글자를 다시 세우는 것은 도술이 아니라 이치에 달린 일입니다. 다만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옵니다. 재료가 필요하다. 그럼 이 족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냐? 어여 말만 하거라. 살리기만 한다면 내 너희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소연은 삼돌이를 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지금 당장 산에 가서 오배자를 구해오셔요. 나무에 달린 벌레집인데 아주 단단하고 떫은 맛이 나는 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장간에 가서 녹슨 철가루를 한 줌 얻어오셔야 합니다. 삼돌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소연의 말이라면 이제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었지요. 사또도 의아하여 고개를 갸웃하고 있을 때 삼돌이는 곧장 산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벌레집과 녹슨 철가루가 어떻게 사라진 글자를 다시 불러올 수 있을까? 소연은 족보에 젖은 면을 조심스럽게 말리며 삼돌이가 가져올 재료들을 기다렸습니다. 소연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가문의 비법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지요. 산으로 뛰어갔던 삼돌이가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울퉁불퉁하게 생긴 오배자 주머니와 대장간에서 얻어온 시커먼 철가루가 들려 있었지요.
사또는 의심쩍은 눈초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작 벌레집과 녹슨 가루로 이 귀한 족보를 살린단 말이냐. 만약 실패한다면 너희는 사기죄로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야. 소연은 진지한 얼굴로 사또에게 예를 표하였습니다. 오배자를 솥에 넣고 진하게 끓여내니 떫은 냄새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삼돌이가 가져온 철 가루를 섞자 투명하던 물이 순식간에 칠흑 같은 먹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기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소연은 물에 젖어 글자가 다 번져버린 족보 위에 그 검은 물을 아주 가느다란 붓으로 조심스럽게 펴발랐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지요. 분명 지워져서 보이지 않던 글자들이 마치 땅속에서 싹이 돋아나듯 하나둘씩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것 좀 보게. 글자가 살아나고 있어. 우리 가문의 조상님 함자가 다시 보이는구나.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족보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번진 자국은 사라지고 원래 적혀있던 글자들만 검게 도드라져 예전보다 더 선명해졌지요. 이것은 소연의 가문에서만 내려오던 비법이었습니다. 성분이 다른 먹물은 지워져도 종이 속에 스며든 성분은 오배자와 만나면 다시 살아난다는 이치를 이용한 것이었지요. 사또는 감격하여 소연과 삼돌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정녕 무례했구나. 너희는 고을의 보물을 살려낸 은인이다. 약조한 대로 큰 상을 내릴 것이니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삼돌이는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지요. 사또는 두 사람에게 비단 수십 필과 곡식 100가마니 그리고 두둑한 금전을 포상으로 내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은 고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삼돌이가 비에 젖어 덜덜 떨며 들어오는 것을 본 소연은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우리가 가진 재물로 더 큰 일을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이 비가 와도 젖지 않는 옷을 입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에 안 젖는 옷이라니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소연은 삼돌이에게 들기름을 넉넉히 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명천에 들기름을 여러 번 덧바르고 말리기를 반복했지요. 기름이 천의 구멍을 꽉 막아주어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유삼을 만드는 것이었지요. 여기에 콩즙을 섞고 잘 말리면 물방울이 천 위에서 구슬처럼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이 옷만 있으면 며칠 밤낮 비를 맞아도 속옷 하나 젖지 않을 거예요. 삼돌이는 소연이 만든 유삼을 입고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정말로 물방울이 옷에 닿자마자 튕겨나가는 것을 보고 삼돌이는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지요. 소연이 만든 유삼은 장마철을 맞아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가난한 농부부터 거상들까지 삼돌이네 집 앞에 줄을 서서 유삼을 사갔지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하던 작은 오두막은 어느새 웅장한 기와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삼돌이는 이제 바보 삼돌이가 아니라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덕망 있는 상단주로 불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삼돌이에게 돈보다 소중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화창한 오후, 삼돌이는 소연 앞에 낡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연의 신분을 올가매고 있던 노비 문서였습니다. 삼돌이가 큰돈을 들여 그녀의 문서를 찾아온 것이지요. 소연아 씨는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시고 소연아 씨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시면 됩니다. 소연은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노비 문서를 건네받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문서를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지요. 삼돌이는 마당 한 구석에 불을 지피고는 그 지긋지긋한 문서를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헐헐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이제 숨어 지내지 않겠노라고. 소연의 가문을 망가뜨린 그 조 감에게 당당히 맞설 힘을 길러 한양으로 향하겠노라고 말이지요. 오라버니, 저를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아씨가 내 인생에 찾아온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삼돌이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성공은 이제 작은 고을을 넘어 조선 전체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소연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한양 조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지요. 한양 한복판 위세당당한 소슬대문이 버티고 선 조대감의 저택은 평소와 달리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휘감고 거만한 자세로 앉아있던 조대감은 눈앞에 엎드린 수아의 보고를 듣자마자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지요. 뭐라? 죽은 비단을 살리고 쪽물을 깨우는 여인이 있다고. 그것도 이름이 소연이라 하더냐? 수아는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예, 대감마님. 지방의 작은 고을에서 바보라 불리던 머슴과 함께 나타나 유삼이라는 기이한 옷을 팔아 만석군 부럽지 않은 부를 쌓았다 하옵니다. 무엇보다 그 여인의 염색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죽은 글자까지 살려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조대감의 눈등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경식 대감을 역모로 몰아 죽이고 그 가문의 염색 비법을 가로채려 했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기 때문이었지요. 분명 그 집안 사람들은 모조리 노비로 팔려가 죽었을 터인데 소연이라는 이름이 다시 들려오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년이 살아있다면 내 목줄을 죄어올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유삼이라니, 물이 젖지 않는 옷감이라니, 그 비법만 내 손에 넣는다면 조선의 모든 군포를 내가 독점할 수 있겠구나. 조대감의 눈에 살기와 탐욕이 동시에 서렸습니다. 소연을 없애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녀가 가진 신비로운 염색 비법을 통째로 가로챌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직접 내려가 보겠다. 그 요물 같은 년이 정말 이경식의 딸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 비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당장 가마를 준비하거라. 조대감이 고을로 내려올 채비를 할 무렵 삼돌이와 소연의 기와집 마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삼돌이는 이제 바보 머슴이 아니라 고을의 대지주의자 덕망 있는 상단주로 통했지요. 소연과 함께 만든 유삼과 비단들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며 덕을 쌓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올여름 장마는 이 옷 덕분에 걱정 없이 넘기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우리 소연 아씨 제주가 좋아 만든 것이니 아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십시오. 삼돌이는 소연을 바라보며 허허 웃었습니다. 소연은 그런 삼돌이를 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먹구름이 끼어 있었지요.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질수록 원수들의 귀에도 들어갈 테니까요. 그런데 고을에는 두 사람을 시기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거 삼돌이에게 돈을 빌려주고 짐승처럼 부렸던 강부자였습니다. 강부자는 삼돌이가 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는 꼴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지요. 저 바보놈이 대체 어디서 저런 여편네를 데려와서 팔자를 고친 거야. 분명히 내 돈 50냥으로 산 년이렸다. 그년이 번 돈도 다 내 것이나 다름없지. 강부자는 배가 아파 잠을 못 이루던 중 한양에서 조대감의 행차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대감이 소연이라는 여인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부자는 무릎을 탁 쳤지요. 옳거니 조대감한테 줄을 대서 저 삼돌이 놈을 완전히 짓밟아버려야겠다. 그 여편네의 비법도 가로채고 삼돌이의 재산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강부자는 조대감의 가마가 고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조대감의 가마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아부를 떨었지요. 대감마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침 소인이 그 발칙한 여종과 바보 머슴의 소굴을 훤히 알고 있사옵니다. 소인이 대감마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조대감이 서늘한 눈빛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뒤로는 수십 명의 무사들이 칼을 차고 위풍당당하게 늘어섰지요. 고을 사람들은 난데없는 대감의 행차에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삼돌이와 소연은 마당에서 평화롭게 옷감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강부자의 간사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삼돌아, 한양의 조대감님께서 오셨다. 당장 나와서 무릎을 꿇지 못할까? 삼돌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소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지요. 그토록 꿈에 그리던 원수, 아버지를 죽이고 가문을 도륙냈던 조대감이 제 발로 집 앞마당에 나타난 것입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삼돌이는 그런 소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든든하게 버티고 섰지요. 가마에서 내린 조 대감은 소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버지를 꼭 빼닮은 그 눈매를 조대감이 몰라볼 리 없었습니다. 내 인연 역시 살아있었구나. 바보 머슴놈이랑 살림을 차리고 도술이라도 부린다기에 내 직접 확인하러 왔다. 소연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삼돌이가 꽉 잡아준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 덕분에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지요. 대감마님, 사람을 잘못 보신 듯하옵니다. 저는 그저 이 고을 상단주의 아내일 뿐 대감마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알지 못합니다. 조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장이라도 소연을 해치고 싶었으나 진짜 목적은 소연이 가진 신비로운 비법들이었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강부자가 간사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여편네가 아주 요물입니다. 지방에 비루한 무명천을 비단보다 더 고운 빛깔로 바꾸고 물도 젖지 않는 옷감을 만든다니 이게 다 가문의 비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서 그 비법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치셔야 합니다. 삼돌이는 강부자를 쏘아보며 우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예전엔 저를 머슴으로 부리셨지만 이제는 엄연히 한상단의 주인입니다. 귀한 손님으로 오셨다면 차라도 대접하겠지만 무례하게 구신다면 사또 나리께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내 돈 50냥으로 산 여종 덕분에 부자가 되더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그것이 어찌 어르신의 돈입니까? 제가 평생 일하며 번 돈입니다. 강부자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조대감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대감은 삼돌이네 창고에 가득 쌓인 유삼과 비단들을 보며 입맛을 다셨지요. 좋다. 네가 누구든 상관없다. 하지만 네가 만든 그 유삼의 비법과 세상에 없던 그 고운 색의 비단들을 내게 바친다면 네 과거는 묻지 않겠다. 내 한양의 모든 군포와 비단 유통을 책임지고 있으니 내 밑으로 들어오면 너희는 조선 제1의 부자가 될 것이야. 소연은 삼돌이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이미 원수들을 파멸로 몰아넣을 치밀한 계획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지요. 소연은 짐짓 겁먹은 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비법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지금 당장은 곤란하옵니다. 이미 한양에 내로라 하는 거상들이 저희 창고에 있는 천하제일 공단 비단을 모두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뭐라? 한양 거상들이 예약을 해? 예, 대감마님. 이 비단은 겉보기엔 구름처럼 가볍고 광택이 흐르지만 만드는 법이 워낙 까다로워 한 달에 수백 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한양의 정승판서 댁부인들이 이 옷감이 아니면 입지 않겠다고 소문을 내는 바람에 거상들이 금덩이를 들고 줄을 서 있는 실정입니다. 조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강부자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엉덩이가 들썩거렸지요. 소연은 쐐기를 박듯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잔금을 치르러 오기로 했습니다. 그분들과의 약조를 어기면 저희 상단의 신용이 무너지니 비법 전수는 그 후에나 논의하시지요. 그날 밤 삼돌이는 소연의 지시대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고을 저작거리에 입담 좋은 보부상들을 매수하여 소문을 퍼뜨렸지요. 이보게, 들었나? 삼돌이네 상단에 있는 그 광택 비단 말이야. 한양의 이정승 댁에서 몽땅 사들이기로 했다더군. 한 필에 금 한 덩이를 줘도 못 구한다는데 내일 아침이면 거상들이 들이닥칠 거라네. 강부자는 조대감의 숙소 옆방에서 이 소문을 엿들었습니다. 조대감에게 아부하여 한 자리 얻어보려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욕심이 생겼지요. 저 비단을 자신이 먼저 가로채서 한양에 팔아치운다면 그야말로 조상 대대로 누릴 부귀영화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강부자는 조대감 몰래 신복들을 시켜 삼돌이네 집 뒷문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정말 소문대로 한양 차림을 한 상인들이 어둠을 틈타 삼돌이네 집을 들락거리고 있었지요. 안 되겠다. 내일 아침이면 늦어. 한양 거상들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해. 강부자는 한밤중에 삼돌이의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삼돌이를 구석으로 불러내 엽전 주머니를 찔러주며 달콤한 제안을 했지요. 삼돌아, 우리가 그래도 예전 정이 있지 않느냐? 그 한양 놈들한테 팔비단 나한테 넘기거라. 내가 2배를 쳐주겠다. 삼돌이는 짐짓 곤란한 척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그건 안 됩니다.
이미 약조가 된 물건인데 제가 어찌 신용을 버리겠습니까? 이 바보 같은 놈아. 신용이 밥 먹여주냐? 여기 내 땅 문서들이 있네. 이걸 다 줄 테니 당장 창고를 열게. 강 부자의 눈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남들이 탐내는 것을 뺏는 것이 강 부자에게 가장 신나는 일이었지요. 삼돌이는 못 이기는 척 창고 열쇠를 건넸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어쩌겠습니까? 어르신의 위세가 무서워서라도 드려야지요. 대신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렇고 말고. 나한테 매질당했던 일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나. 이것으로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강 부자는 기뻐하며 비단 수천 피를 자신의 창고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비단은 쌀 전분과 밀랍을 고농도로 배 앞에 무명천 위에 입힌 후 밤새도록 다듬이질을 해서 광택만 낸 가짜였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명주 같지만 실상은 물 한 방울만 닿아도 끈적한 떡으로 변해버릴 무명천 덤이었지요. 강 부자는 자신의 창고에 가득 찬 비단을 보며 천하를 얻은 듯 웃었습니다. 내일이면 한양 거상들이 금덩이를 들고 들이닥칠 것이니 자신의 앞날은 탄탄대로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늘에서 거센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멍 난 듯 쏟아지는 빗줄기는 삼돌이와 소연이 간절히 바랐던 복수의 전령사였지요. 강 부자는 창고 지붕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며 오히려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냐, 시원하게도 내리는구나. 비가 오면 길바닥이 진창이 될 테니 한양 놈들이 내려오는 게 늦어지겠지. 그 사이 내가 물건을 싹 정리해서 조대감 앞에서 생색을 내야겠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창고를 열어본 강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밤새 습기가 스며들고 창고 바닥으로 빗물이 흘러들자 비단에 발라두었던 고농도의 쌀 전분과 밀랍이 하얗게 녹아내리며 끈적한 풀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 비단? 내 천하제일공단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눈이 부시게 빛나던 광택은 온데간데 없고 창고 바닥에는 썩은 풀 냄새가 진동하는 거친 무명천 더미만 남았습니다. 강 부자가 땅까지 팔아 사들인 최고급 비단들이 하룻밤 사이에 쓸모없는 넝마 조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뒤늦게 알게 된 조대감은 분노로 몸을 떨며 삼돌이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무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삼돌이와 소연을 포위했지요. 당장이라도 두 사람의 목을 칠 기세였지만 소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조대감을 맞이했습니다. 대감마님, 노여움을 거두셔요. 강부자 어른께서 그리 성급하게 욕심을 부리실 줄은 몰랐습니다. 뭐라? 욕심을 부려. 니년이 강부자를 감쪽같이 속인 게 아니냐? 소연은 서글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비단은 원래 한양의 정승판서댁 부인들께서 특별히 주문하신 물건입니다. 귀한 약재를 입혀 광택을 낸 것이라 습기에 아주 예민해서 특별한 괴짝에 넣어 운반해야 했지요. 그런데 강부자 어른께서 한양 놈들에게 뺏길 수 없다고 억지로 가져가시고 일반 창고에 쌓아두시니 비단이 숨을 쉬지 못해 죽어버린 것입니다. 조대감은 소연의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의심이 가시지 않았지만 한양 정승판서댁들이 줄을 섰다는 말에 다시금 탐욕이 고개를 들었지요. 삼돌이가 미리 손을 써둔 보부상들이 마을 어귀에서 떠들썩하게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들었나? 이번 대궐 연회에서 임금님께서 정승들에게 크게 치하한다고 하잖아. 그런데 신령한 빛을 내는 관복을 입고 나타난다는군. 이미 영의정부터 우의정까지 그 옷을 먼저 맞추려고 난리가 났다네. 조대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안 그래도 한양 대궐에서 입지가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하던 차에 남들보다 돋보일 수 있는 기회라니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소연이 했던 말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지요. 이것은 입는 이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맞닿으면 신비로운 빛을 내는 기적의 관복입니다. 평소엔 평범한 비단 같으나 임금님 앞에 서서 진심을 다해 고개를 숙이면 입는 이의 위엄을 천하에 알리는 옷이지요. 이미 정승들이 이 비법을 가로채려 사람을 보내왔으나 저는 단호히 거절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조대감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조대감 역시 강부자 못지않게 욕망이 컸지요.
정승들보다 먼저 그 옷을 입고 대궐 연회의 주인공이 될 생각에 눈이 멀었습니다. 조대감은 결단을 내리고 소연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옷을 완성하거라. 만약 정승들이 먼저 가져가게 둔다면 네 목숨은 없는 줄 알아라. 소연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삼돌이는 소연의 지시에 따라 은밀하게 재료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오배자뿐만 아니라 대장간 깊숙한 곳에서 얻어온 순도 높은 철가루와 특수한 광물들을 구해왔지요. 소연은 밤낮으로 배틀 앞에 앉아 앙감과 겉감을 다르게 짜기 시작했습니다. 앙감에는 오배자에서 추출한 떫은 탄닌 성분을 실가닥마다 깊게 베어들게 했고 겉감에는 아주 미세한 철분 성분을 특수한 기름에 섞어 입혔습니다. 이 두 성분은 평소엔 아무 색도 내지 않지만 수분이 닿으면 순식간에 지워지지 않는 검은 먹물로 변하는 성질이 있었지요. 오라버니, 조대감은 욕심이 많아 남들 앞에서 돋보이려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럴수록 긴장해서 땀은 더 많이 흐를 것이고 그 땀방울이 제 아버지의 원통함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거예요. 소연의 손놀림에는 서슬퍼런 복수의 칼날이 서려 있었습니다. 관복의 앙감마다 보이지 않는 글자들을 미리 새겨두었습니다. 땀이 스며드는 순간 조대감이 저지른 온갖 비리와 아버지를 죽인 죄상들이 피처럼 돋아나게 만든 것이지요. 며칠 뒤 화려한 괴짝에 담긴 관복이 조대감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조대감은 세상을 다 얻은 양 거만한 웃음을 지으며 한양의 정승들보다 먼저 이 옷을 입고 대궐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둘러 발길을 돌렸습니다. 대감마님, 이 옷은 대궐 마당의 뜨거운 햇살을 받아야 진정한 빛을 발합니다. 절대 그전에는 물을 묻히거나 다른 이에게 보여주지 마셔요. 하늘의 신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조대감은 보물을 지키듯 상자를 꽉 껴안았습니다. 삼돌이와 소연은 먼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배웅하는 척했지만 가마가 멀어지자마자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양 대궐의 너른 마당에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조선 팔도에 내로라 하는 관리들이 모두 모인 대연의 날이었지요. 조대감은 소연이 만든 보랏빛 관복을 기세등등하게 차려입고 맨 앞줄에 섰습니다. 이 옷이 임금님 앞에서 위엄을 높여주고 영의정 자리까지 꿰차게 해줄 보물이라 굳게 믿고 있었지요. 그 시각 임금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관리들을 한 명씩 살피고 있었습니다. 사실 임금님은 조대감을 그리 좋게 보지 않았지요. 이미 조대감이 권세를 휘둘러 이경식 대감뿐만 아니라 수많은 충신과 양민의 가문을 몰락시켰다는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증거가 부족하여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오늘따라 날이 유독 무덥구나. 조대감, 자네는 옷차림이 아주 화려하군. 임금님의 말씀에 조대감은 신이 나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이 옷은 하늘의 기운을 담은 특별한 비단으로 지은 것이라 오늘 같은 경사스러운 날 전하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 입고 왔사옵니다. 하지만 날이 더워질수록 두꺼운 관복을 입은 조대감의 몸에서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요. 바로 그때 조대감의 겨드랑이와 등줄기, 땀이 가장 많이 배어나오는 곳부터 푸르스름한 얼룩이 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선명한 검은 글자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대감이 기겁하며 손가락질했지요. 조대감, 자네 옷에 그게 대체 무엇인가? 글자가 나타나고 있네. 조대감은 당황하여 제 몸을 훑어보았습니다. 소연이 앙감에 미리 입혀둔 오배자 성분과 겉감에 미세하게 뿌려진 철분 성분이 조대감의 땀을 만나 지워지지 않는 검은 먹물로 변한 것이었지요. 이것은 소연이 평생을 연구한 염색의 비법이자 원수를 파멸시키기 위해 준비한 칼날이었습니다. 임금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대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대감의 등줄기에는 피를 토하듯 선명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경식을 무고하여 죽이고 그 비법을 가로챈 자. 하늘이 땀으로 그 죄상을 기록하니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 임금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미 조대감의 악행을 알고 있던 임금님에게 하늘이 내린 확실한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내 진즉에 너의 간사함을 알고 있었다. 감히 하늘의 이치를 담은 옷이라며 내 앞에서 기만을 떨더니
이제야 니놈의 추악한 속내가 옷 위로 기어 나오는구나. 조대감은 사색이 되어 옷을 벗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미리 배합해둔 기름 성분 때문에 글자는 번지지도 않고 조대감의 피부와 옷의 문신처럼 박혀버렸지요. 전하, 요술이옵니다. 바보 머슴과 요망한 여편네가 부린 요술이옵니다. 입 닥치거라. 니놈 때문에 통안에 눈물을 흘린 가문이 한둘이 아님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당장 저 옷에 적힌 이경식 가문의 억울함을 다시 조사하거라. 조대감은 끌려가면서도 억울하다 소리쳤지만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수치스러운 죄명들을 온몸에 두른 채 비참하게 몰락했습니다. 이후 조사가 시작되자 그동안 숨겨왔던 조대감의 온갖 범죄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났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지요. 대궐 밖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삼돌이와 소연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으며 자신들처럼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이들의 한을 한꺼번에 풀어준 것이지요. 오라버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많은 분도 이제 편히 눈을 감으실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씨. 이제 더는 울지 마십시오. 삼돌이는 소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50냥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이 조선 전체의 기강을 바로잡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신분을 완전히 회복한 소연은 나라에서 내린 보상과 아버지가 남긴 비법을 바탕으로 한양의 털을 잡았습니다. 삼돌이는 이제 조선에서 가장 큰 염색 상단의 행수로서 소연의 곁을 든든히 지켰지요. 한양 저작거리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옷감이 넘쳐났습니다. 소연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튼튼하고 따뜻한 옷감을 공짜로 나눠주고 양반들에게는 그 기품에 맞는 정직한 색깔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가리켜 하늘이 낸 천생연분이라 칭송했습니다. 서방님, 저기 보셔요. 우리가 지은 옷을 입고 웃는 사람들이 저리 많습니다. 부인이 그만큼 정성을 다해 색을 입혔기 때문이지요. 그저 부인 곁에서 평생 이 웃음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한양에서 제일 가는 거상 부부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서로를 아끼며 백년해로 했습니다. 바보 머슴이라 놀림받던 삼돌이와 매를 맞던 여종 소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던 따뜻한 마음이 결국 조선 최고의 기적을 일궈냈다는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한양 저작거리의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연이 보여준 기적 같은 염색 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요술이 아니었지요. 가문의 비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색을 입혀온 그녀의 삶의 궤적이 빚어낸 탁월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 어린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